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철학과 이진남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4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안광복, 이진남, 박은미, 편상범. 이 네 분이 쓴 사는 게 힘겨운 나를 위한 철학 처방전이라는 책인데요. 믹스커피에서 나왔고 작년 말에 나온 책입니다. 2024년에 나왔죠. 이 책은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주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철학하면 좀 어렵다,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철학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주위에서의 반응은 저보고 점을 쳐달라라든가 아니면 이 돈을 뭘 해서 벌어먹고 살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묻곤 했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실생활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 풀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인문 360 이라는 그 사이트에 2021년 7월 달부터 2023년 1월까지 쭉 연재했던 고민 상담의 철학 상담의 그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 낸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찌질한 현재, 그리고 이불킥을 만들게 하는 과거. 이런 아주 암울한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삶의 고민,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MZ세대들이 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고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쳐왔던 사람들이 그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철학 상담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철학 처방전이라고 돼 있죠. 이 책은 단순하게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 책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만한 우리들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수많은 데서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를 해왔는데 보통은 다른 분들이 책을 쓴 것들을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저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광복 선생님은 그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철학 교사시고요. 그리고 철학 분야에서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리고 박은미 선생님은요, 야스퍼스의 실존 철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그리고 전직 대학교 교수고, 그리고 철학 상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전문적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편상범 선생님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고, 특이하게도 원래 처음에는 기계공학을 공부하시다가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철학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다가 최근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 이진남은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 철학자죠. 아퀴나스의 윤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현재 강원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광복, 박은미, 편상범, 이진남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이 책을 썼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천 철학 도서관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으로 뭉쳤고 중천으로 또 뭉쳤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각자 그 4개 또는 5개의 꼭지에 대해서 MZ세대들이 던진 질문들, 고민들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 진단과 처방의 과정에는 우리가 알만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연결시키는데요. 바로 날 것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이 각자 상담하는 사람들이 소화를 해서 내용들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책이나 영화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을 처방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안강목 선생님은요, 한 5개의 꼭지를 쓰셨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친한 친구와의 인간관계에서 아주 심하게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이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산 것 같다고 느꼈지만 지금도 여전히 허전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사람. 또 열심히 회사를 다니지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호소하는 사람. 또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지만 그 회사 동료들한테 상처받는 사람. 그래서 예의 없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아무거나 막 입고 다니는 그런 회사 동료 때문에 화가 치민다는 사람. 또 회사에 아직 취업을 못해서 남들은 다 되는 취업은 안 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고민들을 받고 그 고민들에 대해서 철학자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합니다. 박은미 선생님은 4꼭지를 쓰셨는데요. 우선 SNS에서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왜 나만 찌질하지? 왜 나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라고 느끼는 사람. 또 취업은 힘들고, 그리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늘 반칙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 같고, 나는 도덕적으로 올곧게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들, 나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왜 이 세상은 도대체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늘 불만인 사람. 그리고 이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자기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부모님은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나에게 그런 입장들을 강요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 또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비싼 집에서 사는 것이 과연 내가 인생을 통해서 추구할 최종적인 목표인지, 그게 아니라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고민들을 그 박민 선생님들께서는 그 고민에 대해서 분석하고 답을 제시를 합니다. 현상본 선생님은요, 한 4개 정도의 고민을 들어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대학에 들어오고 전공을 고르고 졸업을 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작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만사가 귀찮고 자신감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는 생각들, 그런 고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답을 제시를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하루가 매일 똑같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쉬는 날에는, 정작 쉬는 날이 되면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옳은 건지, 그래도 되는 건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주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그 사귀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사랑 따위는 안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지만 외롭고 허전해서, 또 한쪽에서는 옆구리가 시리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 선생님께서는 또 고민을 같이 해 주십니다. 자,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제가 그 처방을 하고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분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바를 하는데 손님들이 너무나 무례한 행동을 하고요. 반말을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자,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죠. 또는 우리가 가장 많이 화가 나는 경우는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미칠 것 같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스토아 철학자죠. 세네카의 분노에 관하여 라는 책이 있는데요. 1권, 2권,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소화하고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란 과연 무엇이고?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분노는요.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나는 정의로운데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으니 내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건데 세네카는 모든 분노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나만 망치는 거니까 분노 따위는 처음부터 차단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예 예방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분노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거야. 자, 과연 내가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분노라는 것도 한 3단계 정도가 있고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고 그리고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네카가 한 분노의 예방법 그리고 치유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현대인들 특히나 최근에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의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반칙, 요행 이런 것이 난무하죠. 요즘엔. 근데 과연 이런 세상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건가? 왜 나만 바르게 살려고 하는지 이 세상은 온갖 그 반칙과 그리고 그 요행과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과연 나만 이렇게 바르게 살아도 되는 건지 자신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살짝 그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죠. 한국 사람들은요. 정의라고 많이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저스티스는요. 정의라고 번역이 된 지 한 150년쯤 됐습니다. 근데 원래 동양의 전통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서양의 justice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서 바를 점, 옳을 의를 이렇게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자, 마이클 샌델 책을 보면 나오나요? 그 책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자, 수많은 정의 개념이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버전들이 있지만 정의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서양의 모든 그 정의 개념이 동의하는 바는 뭐냐? 정의란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하게 옳은 것,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라는 거는요, 그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흔히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세상은 도대체 정의를 붙지 못하고 반칙이 많고 뭐 그런데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그래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추첨을 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요, 시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시험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이 과연 공정한가요? 자,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수시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정시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대학 입학 시험에서 시험을 쳐서 측정하는 거는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merit,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meritocracy, 능력주의입니다. 그런데 정의는요, 그 능력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악시야. 영어로 얘기하면 그 desert, 공적입니다. 내가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느냐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나의 부모나 아니면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의 공적, 그건 내가 해왔던 겁니다. 내가 했던 일, achievement, 업적,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대학에 들어갈 때 나는 능력으로 평가를 받나요? 공적으로 평가를 받나요?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함이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뒤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정의만으로 과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요, 정의로우면 다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가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친애, 우리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자, 인간 대 인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수많은 덕들, 미덕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친애거든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 두 가지는 정의와 친애인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자,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습니다. 친애 없이는 정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려면 친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보다 한 끗 더 높은 것이 사랑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옛날 철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프란스 드발이라든가 마이클 토마셀로 같은 진화생물학자가 최근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침팬치나 보노보 같은 그 유인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그 유인원과 갈라지면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최고의 동물로 우뚝 서게 된 것, 그래서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살게 된 것, 그거는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뛰어나게 서바이브 했던 이유는요, 바로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여 살면 계속 싸울 수 있죠. 그럼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움과 이 친애입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친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만 외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정신이 필요한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정의와 친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는 손해만 보고 있다, 그러니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라고 푸념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고 노력을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맡았던 고민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됩니다. 집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없어서 고민스러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많아서 척척 집도 사주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좋은데 자기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원망스럽다라고 고민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남들과 비교하는 게 과연 나를 위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겁니까?
자, 이렇게 행복은요, 비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버트란트 러셀이 행복의 정복에서 얘기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경쟁, 비교이고요. 바로 여기서 지옥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이 생존 경쟁, struggle for life, 생존 경쟁이 뭐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은 struggle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경쟁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그 황금 만능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은요, 그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미국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struggle against falling behind,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하려고 하는 거는 좀 긍정적이에요. 근데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거는요, 네거티브합니다. 불쌍하고 찌질하죠. 항상 남들하고 비교하고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뭔가 자기 자신을 자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남들 자기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 그리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행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독일의 게랄드 휘터라는 작가가 쓴 존엄하게 산다는 것. 그분은 이제 그 과학자입니다. 그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 존엄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얼굴이 조금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도요, 그 못생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키가 작다? 그래도 작은 키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키가 무조건 커야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요, 정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은요, 키가 190 중반대입니다. 이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왜요? 비행기를 탈 때요, 다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굉장히 키가 작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3명이 한꺼번에 앉는 자리에 중간에 앉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과연 키가 좋은 게 좋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늘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큰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날씬하고 키가 크고 이런 것만 좋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한번 사랑을 해보세요. 또 그 다음 고민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는 안정적인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들, 그런 직업들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과 여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근대 이후에 그 여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알던 것도 잊어버렸다라는 점을 이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기준은요, 돈, 성공, 안정, 의미,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고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중에 뭘 선택할래? 라고 질문을 받으면요, 그 질문이 유도신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영어를 못했을 때는요, 영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영어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영어가 재밌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아마 여러분들은 비슷하게 느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0살에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 재미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수영을 배우고 나서 수영을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자, 그 탈벤 샤르라는 심리학자가 그 meaning, pleasure, strength, 그러니까 의미와 그다음에 기쁨, 쾌락과 그다음에 강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직업 선택을 하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단 하나만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여러 가지 요소들 간의 어떤 관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마지막 그 고민은요, 이런 겁니다. 하면 된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난 안 될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예감,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쓴 제 책이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나는 긍정심리학을 긍정할 수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한 얘기들을 좀 요약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성공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근대사에서 우리에게 성공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새마을운동 아시죠? 하면 된다. 열심히 한다. 자, 이게요, 사실은 스타너프 운동, 천리마 운동 같이 이 옛날에 소련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나왔던 운동들을 벤치마킹 한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성공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뭐든지 하면 된다라는 긍정의 마음을 주입하는 긍정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진실을 가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자발성을 강요하죠. 그래서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논리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그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 긍정의 논리를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긍정주의는요, 기만적으로 이 긍정주의에 있는 사람을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너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뭐냐면요, 너가 만약에 실패하면 너는 열심히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너 책임이야. 라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긍정이 지나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 그리고 안강복 선생님, 박은미 선생님, 변상훈 선생님하고 같이 이 책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민들을 많이 접하고 풀어야 되는데 나의 지혜로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점집에 가서 점을 치려고 하죠. 자, 그거는요, 정말 자신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운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해서 열심히 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라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누구나 다 서울대를 갈 수는 없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 이상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철학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선사하고 철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자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최근에 수백 년 동안 철학자들이 그 대학에 파묻혀서 일상적인 사람들의 고민 문제를 외면을 했죠. 그 바람에 철학이 대중들로부터 소외가 된 겁니다. 이제 철학은 다시 길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같이 들어주고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이 철학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내리는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세 분의 선생님들과 같이 책을 써봤습니다. 고맙습니다.